최초로 LTE를 상용화한 나라,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네,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수식어들이 무색합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미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많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지금. 스팸 문자의 보이스피싱에 불법 대포 통장 발급에도 사용되는 내 개인정보. 2, 3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럴 땐 이런 법.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제3정보 동의서. 하자니 찝찝하고 안 하자니 불편하다. 정보 한 번 유출에 쌓이는 대출 전화와 스팸 메시지, 보이스피싱까지. 내 정보 어디까지 간 거니? 너무 쉽게 노출되는 개인정보들. 어떻게 해야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법을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알아보자.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받는 스팸 메시지에 도대체 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따지고 싶지만 일일이 대응하기도 지치는데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법무법인 1호 대표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령정보관리원 김은관 사회법령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남성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쁜데요. 오늘 변호사님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 네, 만족합니다. 네, 형식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자, 개인정보라고 하면요, 뭐 흔히 이름이나 전화번호, 뭐 주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개인정보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 정보, 그리고 얼굴이나 지문 같은 신체적 정보, 그리고 웹사이트의 검색 내역이나 그 가치관 등의 정신적 정보, 그리고 전과 기록이나 병역 기록, 근로 경력 등의 사회적 정보, 그리고 소득이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경제적 정보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학력, 성적, 그리고 생활기록부 같은 교육 정보, 기타 그 외에도 뭐 IP 주소와 개인 위치 정보 등도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와, 뭐 키, 몸무게, 성적까지 그 개인정보의 범위가 엄청나군요. 네, 이번에 새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홈페이지나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면요. 거기 꼭 나와 있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항상 제3정보 동의약관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체크를 안 하면 가입 자체가 안 돼서 항상 체크를 하곤 하는데 이거는 왜 담고 있는 건가요? 네,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령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웹사이트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기업이나 사이트가 구체적으로 얻는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건가요? 네, 상당한 이익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정보 이용 수집에 동의를 하게 되면 기업은 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특히 대기업인 경우에는 계열사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사에 저희가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동의를 하게 되죠. 네. 동의하면 그 이통사는 계열사에 그 정보를 주게 되고 그 계열사는 그 정보를 통해서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3자가 제공한 내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예방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손해 그리고 피해 등을 모두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 배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카드 3사 대란 이후에 예.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들어왔는데요. 그 하나가 먼저 법정 손해배상 제도이고 두 번째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네. 법정 손해배상 제도 특징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배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네.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서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금액이 300만 원 너무 작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보이스피싱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 법적 제도도 좀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방송 보는 분들 중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장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 그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유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그리고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됩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 10,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 위의 통지 그리고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또 대출 관련 업체에 한번 상담을 하고 나면 그 대출 관련 뭐 전화나 스팸 전화가 몇 통씩 하루에도 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출 관련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내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유출이 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스팸 전화가 계속 온다면 어떤 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법적 대응이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형법적 대응으로 본다고 하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고 하면 대출업체 직원이 그 채무자, 개인 사업자한테 계속 독촉 전화를 하면서 수백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네. 이 사람이 형사 고소를 했고 결국 대법원은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아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한 사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사안은 수백 통의 전화, 너무나 가혹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한 20번, 과연 30번 했을 때 업무 방해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 정도로 심각한 업무 방해 수준이 아닌 이상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만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따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네. 대출 관련 전화번호 등이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경우에는 이용 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네. 그 제도가 어떤 거냐면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업무 제공 후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사기에 사용됐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해당 장관이 제공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가 대출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에까지 이렇게 범위가 커질 수 있는 거군요. 일반적으로 커지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관할 경찰서 등에서 이 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게 확인이 되었을 때 그 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고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네, 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이에 따라서 올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총 13자리 중에 그 앞에 생년월일 부분 과 뒤에 첫 자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네. 변경 신청은 그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요.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랑 그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변경 신청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출을 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변경 결정을 받은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떤 게 우려되는지 또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 뭐 이렇게 쇼핑몰을 제가 좀 자주 클릭을 하는데 제가 자주 본 그 쇼핑몰이 그 광고가요. 제가 가는 홈페이지마다 이렇게 옆에 광고로 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저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제가 또 어디 방문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개인정보가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준비하면서 본 건데 리마케팅 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방문했던 사이트에 캐시나 쿠키에 저장된 정보가 그 제2 홈페이지에 계속 연결돼서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는 식별 개인정보와 비식별 개인정보가 있는데 비식별 개인정보란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화한 데이터를 말하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 익명성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식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한다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관심사, 생활 방식, 인터넷 사용 기록, 정치 성향 등 그 모든 걸 망라한 걸 이용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에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는 아직까지 입법적으로 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만간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약간 남성분들은 이제 가끔씩 들으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시는. 네. 아니, 이런 법적 관련 네, 네. 사이트들. 네. 그리고 혹시 자기가 본인이 방문했던 사이트의 광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컴퓨터에 옆에 광고로 뜬다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인정하셨네요. 자, 사진을 찍을 때 손으로 V 모양을 그리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은데 이 행동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뭐 쉽게 말하면 V를 그리며 네. 찍힌 지문 갖고 인식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하는 건데요. 네. 본다면 산케이신문에 올린 기사였는데요.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3m 거리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서 충분히 지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예. 더더욱 지문 정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14년에 독일의 해커 그룹인 카오스 컴퓨터 클럽에서 독일 국방장관을 사진해서 지문을 복사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입법의 사각지대이긴 한데 이 부분도 입법을 통해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V하고 사진 찍을 땐 장갑을 꼭 껴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는 장갑을 찍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예, 필요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요즘 휴대전화나 이렇게 출입문에서도 뭐 지문 인식 방식이라든지 홍채 인식 이런 것도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증 방식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한번 유출되면은 계속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법은 엄격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생체정보, 대표적인 게 지문이나 홍채 같은 건데요. 네. 아직 그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도 포함돼서 보호해야 된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상은 다 털렸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죠? 네. 네. 이런 경우 유명 연예인들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잊혀질 권리라고 해서 서구에서는 이미 정착되고 있는데 네. 우리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념은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정보 주체가 인터넷상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정보 주체의 글,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한 삭제, 수정 등을 요구할 권리를 말하는데 네. 작년에, 즉 2016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에 관해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게시판에서 이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잊혀질 권리가 이렇게 조금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직종도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저도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네.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게 있나요? 한 2가지 정도 조사해 왔습니다. 예. 첫 번째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인데요. 그러니까 개인 또는 고인, 그 생전에 가진 인터넷 계정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한테 불리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로 유사한 직업으로 평판 관리사라고 해서 네. 개인 또는 기업의 평판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혹하네요. 저도 평판관리사 괜찮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혹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좀 차단하려면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떤 상황이든 사고가 터지면 침착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만일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면 우리 법제에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 영업정에 등록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특히 금융사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6가지 예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째, 신용카드 거래은행 최소화. 두 번째, 경품 이벤트 자제입니다. 네. 특히 경품 같은 경우에는 응모할 때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 나의 모든 정보가 유출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네, 그러니까 공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피해니까 예. 경품 응모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SNS를 통한 사생활 노출 자제입니다. 사실 요즘 심지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으로 SNS 노출이 되게 많은데 웬만하면 사생활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과도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지입니다. 특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설치하지 말으셔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주민등록증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외에 발급 일자까지 확실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분실하셔서 바로 신고를 하시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네. 여섯 번째, 금융사기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금융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전화로 그걸 요구한다 하면 당연히 피싱이겠죠.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용 안내 확인 사이트 키사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지금까지 가입한 사이트를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정보 보호를 위한 작은 습관, 어쩌면 우리가 알면서도 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유출되고 또 악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겠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일상 속의 작은 습관으로 소중한 개인정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어떤 법이 새롭게 마련되죠? 네, 자세한 내용은 만화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기우는 걱정왕.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응? 무슨 걱정? 자고 있는 동안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어떡하죠? 잔말 말고 그냥 자라. 참, 외계인 대신 네 사촌 동생이 침공을 하겠구나. 이번 설에는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거든.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 재미있게 놀아줘. 엄마! 아유, 어서 오세요.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기후 안색이 안 좋네요. 작은아버지 오셨어요? 동생과 함께 어떤 놀이를 할까 고민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녀석 쓸데없는 걱정은. 그래서 네 이름이 기우야, 기우. 기우야, 에휴, 올해 고3인데 진학 계획은 세웠니? 저는 대학교 진학 대신 집에서 부모님 살림을 도울 예정입니다. 아이, 뭐라고? 왜? 생각해보세요. 학교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너무 무서워요. 아들아, 그런 걱정은 마라.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기준이 건축 환경과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단다. 3년에 1회 이상 정비. 맞다. 이것 보세요. 날짜가 지났는데도 소방용품 교체를 안 했잖아요. 1년이나 지났어요. 아들, 그 소방용품은 사용기한이 연장됐어. 성능을 확인받았거든. 그래, 화재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고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자. 잠깐만요.
소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아이고, 소방시설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지. 또한 소방시설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단다. 화재를 예방하고 포상금도 받고. 기우야, 걱정 마. 우리는 화재 예방에 관심이 많은 소방 어벤져스라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행위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이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기우가 소방시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소방시설 안전 전문가로 꿈을 키워보는 건 어때? 아, 작은아버지, 그게... 아빠! 기후 형방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건 성적표 같은데 성적이 화재만큼 위험해 보이는구나. 어머, 이게 뭐야? 역시 찾아냈구나. 내 걱정이 맞았어. 다음 순서는 분명히 엄마의 등짝 스매싱일 거야. 결국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27일에 개정이 되었고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건물 유형과 화재 원인을 포괄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 관리와 함께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의 변화를 검토하고 소방시설을 정비한 한편 유지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 행위로 그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에는 관계인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내용 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자, 화재 사고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말 엄격한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요. 사실 소화기 같은 소방용품이 집에 있다고 해도 유효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스프링클러는 없는 곳도 많아서 화재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소화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자, 그리고 소화기의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IT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만큼 익명성이 강하고 보안이 취약한 분야도 없는데요. 보다 적절하고 체계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겠죠.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다가 강경한 법적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고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IT 강국이 아닐까요? 네,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